그의 입에서는 완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다. 값비싼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 특유의 귀족적인 악센트를 담아서 호아킨 아리스테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청담동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부티크인 발렌쿠르트의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옷 한 벌이 한 가족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쌌다. 공기조차도 그의 권력을 인정하는 듯 순순히 길을 터주는 것 같았다. I 노라의 set femme malhabile, elle n'appartient pas ici. 저 허름한 옷차림의 여자를 무시해. 저 여자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그의 말은 향수 냄새 가득한 매장 안에 떠다니며 이탈리아 가죽과 삼나무 향과 섞였다. 그와 동행한 3명의 사업가들은 맞춤 정장을 입고 작은 재산만큼 빛나는 시계를 찬 채 조용히 웃었다. 그것은 불평등의 올바른 쪽에 서 있다고 믿는 자들의 절제된 웃음이었다. 루시아나가 수백 번 들어봤지만 결코 덜 아프지 않은 웃음. 루시아나 헤레라는 공기가 점점 무겁고 뻑뻑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산소마저도 그녀가 더 이상 누릴 권리가 없는 특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다음 주 스케줄, 그녀의 휴무일을 받기 위해 부티크에 들어섰을 뿐이었다.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블라우스를 입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오후를 보낸 후 머리를 풀어헤친 채였다. 그를 만날 거라고는, 아니 누구도 만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종이 한 장을 받고 지하철로 돌아가 그녀가 일하지만 결코 속할 수 없는 그곳의 가짜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녀의 진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부티크의 불빛은 부드럽게 계산되어 천들이 보석처럼 빛나게 했다. 거울은 무한히 증식하여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곳을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은유였다. 모든 것이 외모, 반사, 우아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호아킨의 말은 소리 없는 뺨처럼 그녀에게 날아왔다. 저 허름한 옷차림의 여자를 무시해. 저 여자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점원들, 그녀의 동료들은 시선을 피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완벽하게 접혀있는 실크 스카프를 다시 접는 척했다. 다른 이들은 몇 달 전에 이미 외운 가격표를 다시 확인하는 척했다. 항상 못마땅한 표정의 50대 프랑스인 마담 콜레트 점장은 입술을 오므리고 재고를 확인하는 척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발렌쿠르트의 세계에서는 호아킨 아리스테기 같은 고객에게는 반박하지 않고 복종하는 것이었다. 루시아나는 낡은 가방끈을 움켜쥐었다. 모친이 물려준 가방은 모서리가 달아해지고 지퍼가 가끔 걸리곤 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3년간의 소리 없는 굴욕, 억지 미소. 네, 손님과 물론입니다. 사모님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좀 더 본능적이고 깊은 무언가였다. 존엄성은 협상할 수 없다고 말하던 할머니의 목소리의 메아리였다. 친구들이 술집에 갈 때 희미한 램프 아래에서 프랑스어 동사를 공부하던 밤들의 기억이었다. 3년간의 투명 인간 같은 삶의 무게가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매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루시아나의 한 달 월세보다 비쌀 법한 헤어젤로 뒤로 넘긴 머리를 한 채 세상의 모든 것이 곧 소유될 재산인 양 바라보는 어두운 눈빛을 가진 호아킨 아리스테기가 현대의 황제처럼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100만 원짜리 실크 넥타이를 고르며 특정 계층의 여성들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농담에 웃느라 너무 바빴다. 그의 수제 이탈리아 가죽 구두는 진짜 길바닥에 한 번도 닿지 않은 듯 깨끗한 밑창을 자랑하며 할로겐 조명 아래 빛났다. 그에게서 모든 것은 외쳤다. 물려받은 돈, 노력 없는 특권, 한 번도 의심받지 않은 권력. 그리고 루시아나는 프랑스어로 말했다. 파리 악센트가 너무 완벽해서 마담 콜레트마저 유령을 본 듯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Je crois que vous vous trompez, monsieur. Je travaille ici et contrairement à vous, je n'ai pas besoin d'humilier les autres pour me sentir important. 손님,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고 손님과는 달리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남을 모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장은 흔들림 없이 또렷하고 단호하게 흘러나왔다.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둘러싼 문화까지 수년간 완벽하게 다듬어온 사람의 정교함으로 한 단어 한 단어가 또렷하게 발음되었다. 그것은 야간 강좌를 들은 사람의 프랑스어가 아니었다. 파리에서 살았고 원어로 프루스트를 읽었으며 라탱 지구 카페에서
실존주의 철학을 논했던 사람의 프랑스어였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그저 평범한 침묵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막 일어났을 때, 모두 앞에서 게임의 규칙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침묵이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춰서서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는 것 같았다. 호아킨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억눌린 분노로 변했다. 그의 동행자들은 웃음을 멈췄다. 그들 중 한 명, 깔끔하게 다듬은 콧수염을 가진 독일 남자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유리 조각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총성처럼 울렸다. 마담 콜레트는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다. 다른 점원들은 마치 그리스 비극 한가운데 얼어붙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굳어버렸다. 루시아나는 호아킨의 시선을 깜빡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마주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고 움츠러들지 않았으며 단지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녀는 귀에서 피가 쿵쾅거리고 목으로 열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호아킨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생전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프랑스어로 투명 인간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에게 도전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모든 오만함이 흔들렸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루시아나는 고객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진짜 혼란.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말을 법처럼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했지만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녀는 대답했고 단순히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우아함으로 그의 언어로 대답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늘어났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숨쉬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는지 아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해질녘 서울에는 강남 청담동 건물들을 유럽 동화 속 궁전처럼 물들이는 황금빛 노을이 드리워져 있었다. 넓은 거리, 군사적인 정밀함으로 줄 맞춰 선 가로수, 모든 모퉁이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들, 모든 것이 돈, 권력, 배타성을 숨쉬고 있었다. 지하철 몇 킬로미터로만 분리된 루시아나가 실제로 살던 곳과는 또 다른 행성 같은 평행세계였다. 강남의 건물들은 20세기 초의 고풍스러운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단조로운 철제 난간과 여러 세대의 상류층 가문을 지켜본 석조 외벽, 부티크들은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이름을 달고 있었고 카페 테라스는 작은 개를 데리고 중고차보다 비싼 가방을 든 여인들로 가득했다. 그녀가 자란 동네인 창신동은 지하철 몇 정거장 거리에 불과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은 온갖 향신료 냄새가 나고 아이들이 작은 광장에서 축구를 하며 놀고 할머니들이 좁은 발코니에 빨래를 널곤 했다. 그곳에서 할머니 메르세데스는 루시아나의 부모님이 그녀가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신 후 루시아나를 홀로 키웠다. 그곳에서 그녀는 존엄성은 가격이 매겨질 수 없으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것임을 배웠다. 창신동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활기찼다. 인도 음식점의 구운 양고기 냄새가 모로코 상점의 향과 섞이고 아랍어, 중국어, 우르두어, 벵골어 등 다양한 언어가 뒤섞인 소리, 저녁 식사를 위해 올라오라고 발코니에서 소리치는 할머니의 목소리, 모든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일요일 재래시장.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이웃들의 연대. 루시아나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부티크를 나섰다. 새 블록을 걸어 광화문 광장 벤치에 앉아 이순신 장군 동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녀 주변에서 서울은 평소의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이순신 장군 동상 사진을 찍고 있었다. 맑은 하늘에도 우산을 파는 노점상이 있었다. 젊은 커플은 근처 벤치에서 키스하며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막 벌어진 드라마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본물처럼 쏟아지는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3년 동안 그녀는 모든 잔인한 말, 모든 경멸적인 시선, 투명 인간인 양, 주어지는 모든 명령을 삼켜왔다. 한 고객이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어조로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렀을 때도 웃었다. 마담 콜레트가 그녀의 역할은 보기에 좋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불평 없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진 샴페인을 치우곤 했다. 그녀는 자신들의 돈이 그녀의 몸을 소유할 권리를 준다고 믿는 취한 남자들의 불쾌한 손길을 견뎌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할머니에게 매달 30만 원 상당의 약값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세상은 자신의 존재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가난할 때 존엄성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부러지거나 어쩌면 무언가가 고쳐진 것 같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5시 40분. 6시 전에는 병원에 돌아가야 했다. 간호사가 할머니가 더 약해지셨다고, 치료 옵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옵션. 할머니의 생명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지,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 묻는 우아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가방끈을 조절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대조는 극명했다. 1천만 원짜리 드레스가 진열된 쇼윈도에서부터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친 사람들로 가득 찬 비좁은 지하철 칸까지. 그것이 그녀의 진짜 세상이었다. 부티크의 불빛도, 블랙카드 고객들도, 그녀의 월세보다 비싼 프랑스 향수도 아니었다. 그녀의 세상은 지하철, 3호선, 아산병원, 그리고 할머니가 따뜻한 차와 지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는 작은 아파트였다. 지하철은 지친 몸들로 가득했다. 페인트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창문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청소복 차림의 여자가 액정이 깨진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10대 2명이 축구 경기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다. 루시아나는 문 옆 빈 공간을 찾아 금속봉을 움켜쥐었다. 지하철이 서울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동안 익숙한 흔들림을 느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해질녘의 빛은 이미 회색빛 황혼으로 바뀌어 있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병원만이 아는 그런 슬픔, 즉 절망적인 희망과 체념이 뒤섞인 냄새로 가득했다. 형광등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루시아나는 407호실까지 걸어갔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섰다. 할머니는 깨어 계셨다. 침대에 앉아 누군가가 대기실에 남겨둔 오래된 연애 잡지를 들고 계셨다. 루시아나를 보자 할머니의 얼굴은 세상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따뜻함으로 빛났다. 병환에도 불구하고,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메르세데스의 눈은 평생 루시아나를 지탱해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아가야,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루시아나는 다가가 할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더 연약한 이마였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너무나 익숙해져서 모든 자국, 모든 얼룩을 식별할 수 있는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였다. 항상 오잖아요, 할머니. 아시면서 메르세데스는 루시아나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잡았다. 섬유 공장과 남의 집 주방에서 수년간 일하며 생긴 주름진 손이었고, 수많은 교복을 빨고 부족한 재료로 수많은 저녁 식사를 준비한 손이었지만 어루만질 때는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일은 어땠니? 루시아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할머니가 볼 수 없는 의미들로 가득 찬 슬픈 미소였다. 흥미로웠어요. 좋게 흥미로웠는지 나쁘게 흥미로웠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메르세데스는 루시아나의 손을 루시아나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잡았다. 그 잡는 힘 속에는 젊은 메르세데스의 모습이 있었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불평 없이 두 직업을 가졌으며 루시아나의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결혼 예물을 팔았던 여인의 섬광이었다. 루시아나, 내 사랑. 네가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 삶을 돌보느라 내 삶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아. 그 말은 따뜻한 칼처럼 루시아나를 꿰뚫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재빨리 눈을 깜빡였다. 울 수는 없었다. 여기서는 안 되고 지금은 안 됐다. 할머니는 그녀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런 말 마세요. 할머니는 제 삶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삶이야. 그러니 나에게 약속 하나 해줘. 루시아나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에 지쳐 보이지만 단호한 눈을 마주쳤다. 너무나 많은 것을 본 눈이었다. 가난, 상실, 불의. 하지만 도덕적 명료함을 잃지 않은 눈이었다. 약속해줘. 언젠가 네가 싫어하는 이 일과 내 존엄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항상 내 존엄성을 선택하겠다고. 돈은 사라져, 아가야. 일자리는 잃을 수 있어. 하지만 존엄성, 그것만이 진정으로 내게 속한 유일한 것이야. 그 말은 루시아나의 가슴 속에 오래된 종처럼 울렸다.
할머니는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루시아나가 이미 그 선택을 했고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마담 콜레트가 아마도 지금 루시아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을 것이고 호아킨 아리스테기가 어떤 종류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며 루시아나가 3년 동안 유지해온 모든 불안정한 균형이 방금 무너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메르세데스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고 베개에 기대었다. 루시아나는 그곳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어버린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 그 끊임없는 삐 소리를 들었다. 프랑스어로, 굴욕으로, 그리고 세상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는 오만한 남자들에 대해 생각하며 방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대비의 도시. 어떤 이들은 한강뷰 펜트하우스에서 살지만 다른 이들은 난방도 안 되는 아파트에서 방을 공유하는 도시. 보이지 않는 선의 어느 쪽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관대할 수도 있고 잔인할 수도 있는 도시.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정확한 순간 도시 반대편에서 호아킨 아리스테기가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앉아 루시아나의 월급보다 비싼 30년산 맥켈란 위스키 잔을 손에 든 채 그를 편안하게 두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였지? 새벽은 차갑고 회색빛으로 찾아왔다. 마치 서울 자체가 무언가 변할 것임을 아는 듯했다. 낮은 구름이 도시를 축축한 담요처럼 덮었다. 루시아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30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커피를 끓였다. 인스턴트 커피. 좋은 커피는 그녀가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사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싫어하는 유니폼을 입었다. 완벽하게 깨끗한 흰색 블라우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치마, 깔끔하게 묶은 머리, 투명 인간의 유니폼이었다. 그녀는 욕실의 작은 거울을 보았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테두리가 녹슨 거울이었다. 거울 속 여인은 지쳐 보였다. 값싼 컨실러도 완전히 감추지 못하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어제는 없었던 무언가. 결심. 그녀는 거리들이 아직 텅 비어있고 환경미화원과 빵집 점원들만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때 집을 나섰다. 공기에서는 길 모퉁이 모로코 빵집의 갓 구운 빵 냄새가 수거를 기다리는 쓰레기통의 냄새와 뒤섞여 났다. 그녀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 도시의 지하로 빨려 들어갔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려 정신적으로 준비했다. 마담 콜레트가 그녀를 사무실로 부를 것이다. 경고를 줄 것이다. 어쩌면 해고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른 직원들에게 존엄성과 존중에 대한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로 모두 앞에서 그녀를 모욕할지도 모른다. 상관없었다. 이미 결정을 내렸다. 해고당하면 다른 일을 찾을 것이다. 어쩌면 고급 부티크가 아닌 밤에 사무실을 청소하거나 도심의 어떤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할 것이다. 기차는 각 역에 멈춰서서 서서히 채워졌다. 신문을 읽는 정장 차림의 남자, 잠 못 이룬 얼굴에 헤드폰 낀 여자, 무거운 배낭을 맨 학생 무리, 모두 자신들의 평행 세계를 살아가며 루시아나의 소리 없는 드라마에는 무관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발렌쿠르트 부티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른 점원들이 그녀를 다르게 보고 있었다. 경멸이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존경에 가까운 무언가로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그녀가 모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감히 넘으려 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다. 2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루시아나에게 한 번도 말을 걸지 않고 항상 가구처럼 대했던 24세 동료 소피아가 루시아나가 개인 사물함에 가방을 넣고 있을 때 다가왔다. 탈의실은 값비싼 향수와 야망 냄새로 가득했다. 루시아나, 어제 내가 한 일 말이야. 루시아나는 최악을 예상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어쩌면 소피아는 마담 콜레트가 격분했다고 경고하러 온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모두가 그녀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러 온 것일 수도 있다. 정말 대단했어.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고 루시아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진정한 감정을 보았다. 아무도 감히 손님에게 그렇게 맞선 적이 없어. 호아킨 아리스테기에게는 더더욱. 그 사람을 알아? 소피아는 짧게 웃었다. 거의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알다니. 서울 사람이라면 다 알지. 지중해 항구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어. 그의 가족은 오래된 귀족 가문이야. 아리스테기 가문은 왕가와 직계 혈통이라고 하던가. 돈이 너무 많아서 재미삼아 이 가게 전체를 살 수도 있을걸. 한 번은 셰프가 메뉴에 없는 요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식당 전체를 사버렸대.
루시아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모욕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에 익숙한 바로 그런 남자에게 도전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마담 콜레트는 소피아는 목소리를 낮춰 벽이 들을까봐 하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화났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모두보다 1시간 일찍 왔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상태가 안 좋았어. 루시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속성 딸깍 소리와 함께 사물함을 닫고 등을 곧게 편 채 고개를 들고 점장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해고당한다면 존엄성을 가지고 해고당할 것이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존엄성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했고 일자리가 없어져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차갑고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에서 응답했다. 들어와요. 루시아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마담 콜레트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우아했다. 깊은 인상을 주고 동시에 위협하도록 설계되었다. 모조품이 아닌 진짜 프랑스 가구와 루시아나보다 오래되었을 법한 마호가니 책상, 벽에는 파리 패션스쿨 졸업장, 유명 디자이너들과 함께 찍은 마담 콜레트의 사진, 명품 판매 기술에 대한 그녀의 탁월함을 선포하는 증명서들이 걸려 있었다. 마담 콜레트는 책상 뒤에 앉아 손을 깍지 끼고 태양조차 얼어붙게 할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 샤넬 정장과 진짜 진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프랑스인만이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우월감을 풍기고 있었다. 앉아요. 루시아나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고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루시아나, 당신은 여기서 3년 동안 일했죠. 그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신중하고 투명 인간 같았죠. 바로 이런 종류의 시설에 필요한 존재였어요. 여기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자신들이 스타가 아니라 그림을 빛나게 하는 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산된 침묵. 마담 콜레트는 아마도 5만 원짜리 도자기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루시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든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한 명에게 대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고객들 앞에서, 이 부티크에 엄청난 돈을 쓰는 국제적인 사업가들 앞에서 그를 모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먼저 저를 모욕했습니다. 루시아나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마담 콜레트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이다. 마담 콜레트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눈썹을 치켜떴다. 수십 년간 패션계에서 완벽하게 다듬은 거들먹거리는 놀라움의 제스처였다. 그것이 당신에게 대답할 권리를 준다는 말인가요? 호아킨 아리스테기가 누구인지 아나요? 그가 매달 이 가게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아나요? 그의 가족은 3대째 발렌쿠르트의 고객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여기서 쇼핑하고 그의 여동생도 여기서 쇼핑하죠. 그는 애인들을 위한 선물도 여기서 삽니다.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매출입니다. 정중히 말씀드리지만 마담, 그가 누구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루시아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돈 없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면 저는 여기서 일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팽팽하고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마담 콜레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3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샴페인을 서빙하는 가구 조각 대신 진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루시아나를 응시했다. 당신은 즉시 해고되어야 합니다. 마담 콜레트는 에스프레소 잔을 책상에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다. 사실 당신의 퇴직금은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3년간의 근무와 2주치 위로금입니다. 어제의 행동을 생각하면 받을 자격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루시아나는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 내색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패닉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일자리가 없으면 할머니의 약값은 어떻게 내고 월세는 어떻게 낼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루시아나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다. 그 말은 의미가 없었다. 무엇을요, 마담 콜레트? 그녀는 깊이 한숨을 쉬며 가죽 의자에 기대었다. 루시아나가 그녀를 안 이후 처음으로 점장은 불편해 보였다. 왜냐하면 호아킨 아리스테기가 오늘 아침 정확히 7시에 전화해서 다음 주 VIP 행사에 당신이 참석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아니,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당신.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그의 국제 손님들을 접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말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떨어졌다. 루시아나는 무겁고 어두운 덩어리가 뱃속에서 뭉쳐지는 것을 느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담 콜레트는 루시아나를 존경심이나 단순한 사업적 실용주의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고객이 요청을 할 때 우리는 이유를 묻지 않고 단지 복종할 뿐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루시아나, 아리스테기 같은 고객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마담 콜레트는 빙하의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래서 당신은 그 행사에 참석할 겁니다, 루시아나. 그리고 완벽하게 행동할 겁니다. 미소 짓고 샴페인을 서빙하고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린 것처럼 모든 요청을 처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 부티크에 망신을 주거나 다시 소란을 피운다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겁니다. 퇴직금 없이, 추천서 없이 즉시 해고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어떤 고급 부티크도 당신을 고용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알겠어요? 루시아나는 가슴속에서 어두운 예감이 그림자처럼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행사는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50명의 손님이 올 겁니다. 사업가, 귀족, 중요한 사람들. 호아킨은 그의 국제 파트너들을 데려올 겁니다. 당신은 완벽해야 합니다. 할 수 있나요? 네, 마담. 그럼 가보세요. 그리고 루시아나, 마담 콜레트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잠시 멈췄다. 아리스테기가 당신과 어떤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그와 같은 남자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누군가를 파괴하기로 결정하면 우아하게 해냅니다. 루시아나는 다리가 풀리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채로 사무실을 나섰다. 호아킨 아리스테기가 왜 그녀가 행사에 있기를 요청했을까? 감사도 아니고 감탄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다. 더 위험하고 더 계산된 무언가였다. 복수. 그리고 루시아나는 함정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 후의 날들은 폭풍 전의 공기처럼 이상하고 긴장되었다. 루시아나는 평소와 같은 효율성으로 일했지만 이제 다른 점원들이 그녀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더 위험하고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호아킨 아리스테기에게 맞선 여자였다. 그녀는 발렌쿠르트의 신성한 규칙을 깬 여자였다. 어떤 이들은 은밀한 감탄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다른 이들은 마치 그녀의 대담함이 전염되어 자신들의 일자리마저 잃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마담 콜레트는 매번 매의 눈으로 그녀를 감시했다. 고객과의 모든 움직임, 모든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작은 실수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호아킨 아리스테기는 그 며칠 동안 부티크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루시아나는 그를 들어오는 모든 오만한 고객에게서, 듣는 모든 경멸적인 말에서, 그녀의 자존심을 삼키고 미소 지어야 하는 모든 순간에서 보았다. 그녀는 꿈에서, 아니 악몽에서 그를 보았다. 그가 행사에서 그녀를 수천 가지 방식으로 모욕할 방법을 상상하며 밤은 최악이었다. 루시아나는 아파트의 작은 소파에 앉아 잠 못 이루고 창신동의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옆집 이웃들의 아랍어 대화, 대로의 끊임없는 교통소음을 들었다. 벗겨진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생각했다. 호아킨에게는 돈, 권력, 인맥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존엄성뿐이었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월세나 약값을 낼 수 없었다. 때로는 존엄성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사치였다. VIP 행사가 열리기 전날 밤, 루시아나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소파에 앉아 차가운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와 함께한 어린 시절 사진, 대학 졸업 사진, 학위가 아직 의미 있다고 믿었던 좋았던 시절의 사진. 이 순간에 이르게 한 모든 결정들, 할머니 곁에 머물기 위해 해외 취업 제안을 거절했던 일, 경제 위기가 닥쳐 계약이 끊기자 통역사 경력을 포기했던 일, 할머니의 약값과 월세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급여 때문에 발렌쿠르트에서 이 일을 받아들였던 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 네가 싫어하는 이 일과 내 존엄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항상 내 존엄성을 선택해. 그리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아닐 것이다. 다시는 아닐 것이다. 행사의 날은 얄땜게도 티 없이 푸른 하늘과 함께 찾아왔다.
10월의 서울에서 태양은 빛나지만 겨울을 알리는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그런 날이었다. 발렌쿠르트 부티크는 밤새 한 달에 루시아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법한 장식가 팀에 의해 완전히 변모했다. 조명은 어둡게 조절되고 은제 촛대 속 수백 개의 촛불로 대체되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테이블은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실크 식탁보로 덮여 있었는데 얼어붙은 물처럼 부드러웠다. 마담 콜레트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진짜 바카라 크리스털 잔들은 촛불을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사했다. 프랑스 샴페인과 캐비어 카나페 향이 공기를 채우고 크리스털 화병에 장식된 수십 송이의 흰 장미향과 섞였다. 모든 것이 계산된 완벽함이었다. 모든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보다 비쌌다. 손님들은 7시 정각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보다 비싼 정장을 입은 국제적인 사업가들, 집 한 채를 살 수도 있을 법한 보석을 착용한 서울 상류사회 인사들, 루시아나가 잡지에서나 봤을 법한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손목에서 작은 태양처럼 빛나는 시계를 찬 남자들. 루시아나는 샴페인을 서빙하고 손님들의 요청을 처리하도록 배정되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조용한 우아함으로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투명 인간 같았지만 존재했다. 불평이나 항의 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발렌쿠르트의 특별 행사용 표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일상복보다 더 우아했지만 여전히 기능적이고 눈에 띄지 않도록 디자인된 옷이었다. 손님들은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이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수십억 원짜리 사업에 대해 논했다. 루시아나는 기업 인수, 신흥시장 투자, 프랑스 리비에라 부동산에 대한 대화 조각들을 들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호아킨 아리스테기는 8시 정각에 부티크에 들어섰다. 의도적으로 늦었다. 그와 같은 남자들은 결코 먼저 도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왕이 그의 궁정에 들어서는 것처럼 런던의 어떤 재단사가 맞춘 진회색 정장, 검은색처럼 깊은 파란색 실크 넥타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의 표정. 그의 머리는 돈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럽게 계산된 무심함으로 뒤로 넘겨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5명의 남자들이 함께 들어왔다. 다른 나라의 사업가들이었다. 모두 같은 권력과 돈의 아우라를 풍겼다. 모두 세상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으며 태어난 듯한 기색이었다. 루시아나는 뉴스에서 본 적 있는 독일 거물, 가족이 밀라노의 절반을 소유한 이탈리아 사업가, 전설적인 부를 가진 중국인 투자자를 알아보았다. 루시아나는 그 시선을 보기 전에 느꼈다. 물리적인 무게처럼, 목덜미의 압력처럼. 마침내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호아킨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다. 모욕을 잊은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다. 먹이를 찾은 포식자가 공격 전 순간을 음미하는 듯한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른 손님들은 겨우 숨긴 호기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히 몇몇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분명히 그들은 샴페인과 패션 때문만이 아니라 구경거리를 위해 온 것이었다. 당신이 루시아나 씨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정중했지만 벨벳 아래에 강철이 숨겨진 것처럼 위험한 어둠이 그 말들 아래 깔려 있었다.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아킨은 동행자들에게 몸을 돌려 완벽한 악센트의 독일어로 말했다. 스위스 대학에서 공부하고 베를린과 비넨에서 사업을 한 사람의 독일어였다. Diese Frau wird uns heute bedienen. Ich hoffe, sie ist kompetenter, als sie aussieht, obwohl ich bezweifle, dass sie versteht, was wir sagen. 이 여자가 오늘 우리를 접대할 겁니다. 겉보기보다는 유능하길 바라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지는 의문입니다. 남자들은 웃었다. 루시아나는 모든 단어를 이해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이었다. 그저 샴페인 쟁반을 흔들림 없는 손으로 들고 기다렸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호아킨은 이번에는 이탈리아어로 계속했다. 토스카나에서 여름을 보내고 로마에서 백작들과 저녁 식사를 한 사람의 이탈리아어였다. Vorrei vedere se capisce quello che diciamo. Sarebbe divertente vederla cercare di fingere di essere qualcosa di più.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지 보고 싶군. 자신이 뭔가 더 대단한 척하는 걸 보면 재미있을 거야. 루시아나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담즙처럼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에게 반응하는 즐거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녀만의 게임을 할 것이다. 다음 1시간 동안 호아킨은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잔인한 게임을 펼쳤다.
독일어, 이탈리아어, 만다린어로 말하며 항상 경멸적인 말을 덧붙였다. 그녀가 무너지고 무지를 드러내고 고통을 보이고 이 모든 중요한 증인들 앞에서 그녀를 모욕할 이유를 주기를 기다렸다. 이탈리아어로는 그녀의 외모에 대해, 독일어로는 그녀의 교육 부족에 대해, 프랑스어로는 그녀와 같은 계급의 여성들은 결코 진정한 사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만다린어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일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루시아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샴페인을 서빙했다. 정확한 움직임으로 빈잔을 치웠다. 그녀의 눈에 닿지 않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요청을 처리했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깊고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존엄성으로 이루어졌다. 서빙을 하는 동안 그녀는 주변 대화의 파편들을 들었다. 사업가들은 수십억 원짜리 인수합병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성들은 파리에서의 최신 쇼핑 경험을 비교했다. 누군가는 요트에 대해, 또 다른 누군가는 모나코의 부동산에 대해 논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루시아나가 서빙하는 샴페인처럼 돈이 흐르는 세상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구시정각의 부티크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마담 콜레트가 루시아나가 점장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로 그에게 거의 달려가게 만든 남자였다. 60대 정도의 일본인으로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호아킨이 보여주는 요란한 권력도, 다른 손님들의 과시적인 권력도 아닌 자신을 알릴 필요 없이 진정으로 제국을 통제하는 자의 조용한 권력을 말해주는 존재감이었다. 마담 콜레트는 특히 중요한 고객들에게 사용하는 그녀의 최고의 영국식 악센트로 영어로 그를 맞이하려 했다. Welcome to Valancourt, sir. We are honored by your presence. 하지만 그 남자는 약간만 고개를 움직였다. 정중했지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시도했다. Bonsoir, monsieur. Bienvenue à Valancourt.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다. 마담 콜레트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루시아나가 그녀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점장은 항상 차갑고 통제적이며 완벽했지만 이제 그녀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혔다. 다른 점원들은 서로에게 눈을 마주치며 커져가는 패닉을 보였다. 이 남자는 분명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아무도 그와 소통할 수 없었다. 호아킨은 창가 특권석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타인의 혼란을 즐기는 듯한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손님을 일부러 데려온 것이었다. 루시아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계획의 일부였다. 함정의 일부. 루시아나는 일본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불편함, 그의 정중한 혼란,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익숙한 것을 찾으려는 듯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녀는 쟁반을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고 유니폼을 정리하고 깊이 숨을 들이쉰 다음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 남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그녀는 완벽한 절법을 했다.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은 그녀가 부디셀에서 국제대표단과 일하던 시절 배운 정확한 각도였다. 그리고 완벽하게 구사하는 도쿄 악센트의 일본어로 말했다. 곤반와 바렌쿠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Buenas noches, bienvenido a la boutique Valancourt. ¿Puedo preguntarle su nombre? 부티크에 내리앉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대화가 멈추는 평범한 침묵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막 나타났을 때, 50명의 증인 앞에서 우주의 규칙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침묵이었다. 대화는 중간에 멈췄다. 잔들은 입술로 향하는 중간에 멈췄다. 뒤에서 부드럽게 연주하고 있던 피아니스트는 손을 건반에 얼어붙은 채 연주를 멈췄다. 마담 콜레트는 말 그대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다른 점원들은 조각상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복수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던 호아킨 아리스테기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바카라 크리스털은 침묵 속에 비명처럼 울리며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일본인 남자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고 이내 그의 얼굴은 안도감으로 가득 찬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로 빛났다. 아, 훌륭하군요. 일본어가 유창하시네요. 저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Ah, maravilloso. Su japonés es excelente. Soy Tanaka. 타나카 히로시. 루시아나는 그에게 미소로 답했다. 지난 3년간 사용했던 전문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나카 씨. 저는 루시아나라고 합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Encantada de conocerlo, señor Tanaka. Me llamo Luciana. ¿Qué lo trae aquí hoy?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지인처럼 대화를 시작했다. 마치 50명의 사람들이 경외심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호아킨 아리스테기가 10m 떨어진 곳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지 않은 것처럼. 다나카 씨는 일본어로 설명했고 루시아나는 가끔 마담 콜레트를 위해 통역했다. 그는 도쿄에 본사를 둔 국제기술기업인 다나카 인더스트리의 CEO였다.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왔으며 한 동료 사업가로부터 발렌쿠르트의 유럽 디자이너의 독점 컬렉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 달 결혼 기념일을 맞이할 아내를 위해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루시아나가 완벽한 일본어로 그를 안내하며 각 의상에 대해 설명하고 디자이너, 원단, 각 의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부티크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녀를 비웃고 경멸하고 투명 인간 취급했던 다른 손님들은 이제 경외심과 위험할 정도로 존경에 가까운 무언가로 그녀를 바라봤다. 마담 콜레트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입구 옆에 얼어붙어 있었다. 마치 기적이나 악몽을 목격하고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점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서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호아킨 아리스테기는 완벽했던 자신의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정교한 함정을 만들었다가 자신 스스로 그 안에 갇힌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루시아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작도 하지 않았다. 호아킨의 발언에 웃었던 독일인 사업가. 그 거물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에 적어도 한 명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모국어로 한마디 했을 때 루시아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몸을 돌려 완벽한 베를린 악센트의 독일어로 대답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독일어도 할 줄 압니다. 관심 있으시면 훌륭한 독일 디자이너 컬렉션도 있습니다. Danke für das Kompliment. Ich spreche auch Deutsch, falls Sie weitere Hilfe benötigen. Wir haben eine ausgezeichnete Kollektion deutscher Designer, wenn Sie interessiert sind. 독일인은 샴페인을 마시다가 거의 질식할 뻔했다. 그의 눈은 접시만큼 굳었다. 그는 호아킨을 쳐다보고 루시아나를 쳐다보고 다시 호아킨을 쳐다보았다. 마치 불가능한 일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루시아나가 본 것 중 가장 많은 보석을 착용한 50대 이탈리아 백작 부인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밀라노의 특정 디자이너에 대해 물었을 때 루시아나는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컬렉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르네상스의 영향, 수세기 동안 보존된 자수기술, 그리고 각 의상이 예술 작품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백작 부인은 루시아나를 유령이나 천사처럼 어느 쪽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바라봤다. 아무도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다리너로 대화하고 있던 40대 정도의 중국인 투자자 2명이 가격 협상이 가능한지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루시아나는 다가가 그들의 언어로 도움을 제공했다. 그녀는 발렌쿠르트의 가격 정책을 너무나 유창하게 설명해서 두 남자는 완전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루시아나는 계속했다. 그녀는 국제 배송에 대해 묻는 런던 고객에게 미국식이 아닌 옥스퍼드식 영국 영어로 말했다. 마담 콜레트조차 몰랐던 특정 디자이너에 대한 세부 사항을 프랑스 파리 악센트로 마담 콜레트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브라질 사업가가 행사에 늦게 도착했을 때 루시아나는 그에게 유럽식이 아닌 상파울루 특유의 따뜻한 악센트를 담은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인사했다. 그 남자는 놀라움과 기쁨에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7개 국어. 마치 그녀가 이 모든 언어를 타고난 것처럼, 마치 말이 공기이고 그녀가 어떤 분위기에서도 숨 쉴 수 있는 것처럼 유창하게 부티크 전체가 마비되었다. 손님들은 그녀를 불가능한 현상처럼 바라봤다. 마치 옷을 사러 왔다가 기적을 발견한 것처럼. 마담 콜레트는 부티크의 황금색 명함 중 하나로 부채질하며 실신 직전인 것처럼 보였다. 다른 점원들은 일하는 척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호아킨 아리스테기는 창백해져서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너클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모든 오만함이 죄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조심스럽게 계획된 모든 복수는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의 무지를 보여주고 그녀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이 국제 손님들을 데려왔지만 그녀는 정반대의 일을 해낸 것이었다. 다나카 씨는 분명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내를 위한 드레스 3벌을 선택한 후 총 2천만 원이 넘는 구매를 한 후 루시아나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말했다. 미스 루시아나, 꼭 묻고 싶군요. 이 모든 언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당신의 일본어는 놀랍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많은 통역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Miss Luciana, I must ask, where did you learn all these languages? Your Japanese is remarkable, better than many interpreters I've worked with. 루시아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완전한 진실을 드러냈다. 발렌쿠르트에 들어오기 전 3년간의 강제된 투명 인간 같은 삶 이전에 그녀가 마침내 숨쉬게 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다나카 씨. 로망스어와 아시아어에 특화했습니다. 2년 동안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교환 학생으로 지내며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익혔고 일본어를 시작했습니다. 부디셀 유럽연합에서 2년 동안 공식 통역사로 일하며 독일어, 이탈리아어, 만다린어에 능통해졌습니다.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인이셨던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호아킨 아리스테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시선을 깜빡이지 않았다. 저는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가족 문제 때문에 임시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항상 저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질 때도 남는 유일한 것이죠.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세상을 바꾸는 침묵이었다. 진실이 너무나 절대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서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축소할 방법이 없을 때 일어나는 그런 침묵. 다나카 씨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평범한 서양식 명함이 아닌 진짜 일본 전통 닭종이 명함이었다. 그리고 깊은 존경심의 표시로 두 손으로 루시아나에게 건넸다. 저는 제 팀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국제관계 이사자리입니다. 우리는 15개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재하는 진심입니다. I need someone like you on my team,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in Geneva. We work with partners in 15 countries. Your skills are exceptional. If interested, please call me. I'm serious about this offer. 루시아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흥분, 희망, 그리고 3년 동안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무언가 때문이었다. 그녀는 명함을 마치 조심하지 않으면 부서질 귀중하고 연약한 물건처럼 들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다나카 씨. 영광입니다. 마담 콜레트는 루브탱 하이힐에 거의 걸려 넘어질 뻔하며 재빨리 다가왔다. 루시아나가 그녀를 3년 동안 알았던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초조한 미소를 지으며 아첨하고 비굴한 미소였다. 평소에 차갑고 우월한 표정과 완전히 달랐다. 루시아나, 자기야. 몰랐어. 당신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발, 우리는 당신의 직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국제 고객 코디네이터, 실질적인 인상, 더 좋은 근무 시간. 제발, 머물러 주세요. 하지만 루시아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다나카 씨의 명함을 들고 그녀를 구경거리로 삼으러 왔던 50명의 사람들의 놀란 얼굴을 보며 그녀는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3년간의 침묵, 투명 인간 같은 삶,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은 후에 마침내 그녀는 말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었고 세상은 귀 기울였다. 그리고 그때 그녀 주변에서 행사가 계속되고 마담 콜레트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하고 다른 손님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루시아나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자유. 더 이상 이 장소가 필요 없다는 자유. 선택권이 있다는 자유. 그녀의 가치가 마담 콜레트의 승인이나 오만한 고객들의 자비에 달려있지 않다는 자유. 그녀가 입고 있는 유니폼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라는 자유. 호아킨 아리스테기는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발렌쿠르트 부티크를 나섰다. 작별 연설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그는 그저 떠났다. 혼란스러워하는 손님들과 그의 공개적인 굴욕의 현장, 반쯤 마신 샴페인과 중단된 대화들을 뒤로하고 그는 세 블록을 걸어 그의 검은색 에스턴 마틴이 주차된 곳까지 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벌어들이는 돈보다 비싼 차였다. 그는 새 가죽 냄새가 나는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시동 걸지 않은 채 광택 나는 나무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린 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주변에서 깜빡였다.
밤의 서울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바와 활기찬 거리들과 함께 강남 청담동의 그 우아한 부티크에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이 계속되었다. 그의 휴대폰은 거의 즉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메시지, 많은 메시지. 전화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업가들, 행사에 참석했던 지인들, 방금 일어난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알림이 올 때마다 차 안에 어두운 신뢰를 밝혔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어떻게 된 거야, 천재 호아킨? 내 계획은. 다른 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며 분명히 그의 굴욕을 즐기면서 걱정하는 척했다. 괜찮아? 그 장면 흥미로웠어.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았다. 호아킨 아리스테기. 결코 지지 않고, 결코 굴욕당하지 않으며 항상 게임을 통제하고 어린 시절부터 권력과 돈이 규칙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던 남자. 그는 방금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한 여자에게 사람들 앞에서 파괴당했다. 독일어로 무지하다고 불렀던 여자. 이탈리아어로 열등하다고 묘사했던 여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여자.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자 날카로운 칼처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진실처럼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했을까? 얼마나 많은 루시아나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짓밟았을까? 얼마나 많은 웨이터들, 운전기사들, 직원들, 점원들, 청소부들, 얼마나 많은 투명 인간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을까? 그리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루시아나 같았을까? 이야기, 교육, 재능,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짓밟히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미소 짓고 굴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던 사람들. 생전 처음으로 그의 38년간의 특권적인 삶에서 호아킨 아리스테기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수치심. 당황스러운 일을 하다 들킨 표면적인 수치심이 아니라 더 깊고 본능적인 무언가, 어린 시절 자신이 결코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평생 동안 되어왔다는 것을 깨달은 수치심. 돈과 지위가 그녀를 바꾸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수치심은 핏줄을 타고 흐르는 독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에스턴 마틴의 시동을 걸고 도심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그의 빛나는 검은 차가 노골적으로 어색해 보이는 곳으로. 그는 목적 없이 운전하며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시를 보았다. 발코니에 빨래가 걸린 작은 아파트 단지들을 보았다. 늦게까지 문을 여는 동네 가게들을 보았다. 저녁 식사 후 함께 걷는 가족들을 보았다. 그는 진짜 삶을 보았다. 루시아나가 부티크에서 투명 인간 같았던 것처럼 오랫동안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삶,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실제로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했다. 행사 후의 날들은 루시아나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깨어난 것과 같았다. 그녀가 사용하던 액정이 깨진 오래된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발렌쿠르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든 들었던 헤드헌터들의 전화, 이메일, 링크드인 메시지. 다나카 씨는 행사 이틀 후 직접 전화했다. 그 제안은 진짜였다. 제네바에 본사를 둔 다나카 인더스트리의 국제관계이사. 억대 연봉, 완전한 복리후생, 첫 6개월 동안 주거비 지원. 그녀는 서울에서 자신의 일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2달 후에 시작할 예정이었다. 다른 두 국제기업에서도 제안을 했다. 브뤼셀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 암스테르담의 기술회사. 마담 콜레트는 행사 다음 날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이번에는 점장이 루시아나가 들어섰을 때 서 있었다. 마호가니 책상 뒤에 권좌에 앉아있지 않았다. 루시아나, 저는 마담 콜레트는 말을 시작했고 루시아나가 그녀를 아는 동안 처음으로 진정으로 불편해 보였다. 몰랐어요. 당신의 학력, 능력에 대해 알았다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하지만 루시아나는 3년 동안 무언가를 배웠다. 그녀는 몰랐다는 것이 충분히 관심을 갖지 않아 묻지 않았다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임을 배웠다. 마담 콜레트는 그녀의 교육, 능력, 꿈에 대해 결코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루시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기능이 뭔가 더 대단한 것으로 드러나자 갑자기 중요해진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마담. 루시아나는 차갑지만 정중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겁니다. 부티크의 다른 점원들은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존경심으로 그녀를 대했다. 소피아는 루시아나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2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몇 년 동안 그녀를 무시했던 다른 이들은 이제 복도에서 그녀에게 미소 짓고 미래 계획에 대해 묻고 항상 친구였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행사 이틀 후, 루시아나가 퇴근 후 매일 저녁, 그랬듯이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간호사가 처음에 루시아나가 해석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진짜 놀라움과 억눌린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헤레라 씨,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병원장님께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항상 루시아나에게 친절했던 카르멘이라는 젊은 간호사는 이상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에요. 약속해요. 루시아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 원장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는 좀처럼 좋은 소식을 의미하지 않았다. 나쁜 소식,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된 것일까? 약이 듣지 않는 것일까? 그녀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잘 아는 복도를 따라 걸어 병원 정원이 보이는 넓은 사무실로 향했다. 금속태 안경을 쓰고 늘 지쳐 보이는 50대 남자인 라미레스 원장님이 손에 서류철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헤레라 씨,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루시아나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어조에 있었다. 연민, 흥분. 루시아나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심장이 세게 뛰는 채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할머니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라미레스 원장님은 서류철을 열었고 루시아나는 공식 인장이 찍힌 문서들, 많은 서명이 있는 의료 양식들을 볼 수 있었다. 이틀 전 국제의료재단인 아리스테기 재단으로부터 의료 연구를 위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루시아나는 폐에서 공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멈췄다. 그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종처럼 울렸다. 아리스테기 재단. 네, 라미레스 원장님은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기부금은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실험적 치료를 지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요. 재단이 시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치료 중 하나에 해당되십니다. 스위스의 한 클리닉과 협력하여 방금 제공하기 시작한 치료입니다. 루시아나는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듣는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그 말들은 스페인어였지만 외국어처럼 느껴졌다. 확실합니까? 오류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라미레스 원장님은 그녀에게 문서를 보여주었다. 선정은 독립적인 의료위원회에서 임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십니다. 비용은 전액 지원됩니다. 전액이요. 보통 1억 원이 넘는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라미레스 원장님은 미소 지었다. 직업적인 희망으로 가득 찬 진심 어린 미소였다. 치료는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성공 확률은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할머니께서는 완전한 회복의 실제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은 약속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예외적입니다. 루시아나는 꿈을 꾸는 것처럼,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병실로 돌아가 자신이 싫어하게 된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때서야 울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억눌렸던 눈물, 안도감, 감사함, 이름 없는 무언가의 눈물,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뤘던 밤들의 눈물, 약값을 벌기 위해 삼켰던 모든 굴욕의 눈물, 마침내 사라지는 모든 무게에 대한 눈물. 메르세데스는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토록 많이 일했던 손으로 손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니 아가야? 왜 울어? 루시아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나으실 거예요. 나으실 거예요. 3주 후 루시아나는 평생을 보낸 창신동의 작은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2개의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파리로 유학 갔을 때 할머니가 선물해준 낡은 가방에는 이제 그녀의 모든 중요한 소지품들이 가득했고 재킷 안주머니에는 제네바행 비행기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다나카 인더스트리의 일자리를 수락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운 결정을 내렸다. 어려웠다. 서울을 떠나고 자란 동네를 떠나고 추억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쉬웠다.
마침내 그녀가 포기해야 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훨씬 좋아지셨다. 기적적으로 치료가 잘 되고 있었다. 의사들은 관해, 완전 회복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메르세데스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치료를 마칠 동안 강남에 사는 루시아나의 이모 집에서 머물 것이다. 잘 돌봐지고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을 떠나는 것이 아팠지만 루시아나는 자신이 속한 세상으로 돌아갈 때임을 알았다. 누구의 양보도 아니고 누구의 호의도 아니었다. 노력과 능력으로 항상 그녀였던 존재로. 그녀는 비어있는 아파트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필요한 이웃들에게 모든 가구를 나눠준 후였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불안정한 발소리, 천천히 올라오는 발소리. 그녀는 몸을 돌려 계단참에 서 있는 호아킨 아리스테기를 발견했다. 그는 주머니에 일반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디자이너 제품이 아닌 일반 청바지는 그에게 묘하게 어색해 보였고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진심 어린 겸손함이 수치심이나 존경심과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아르마니 정장도 입지 않았고 자동차보다 비싼 시계도 차고 있지 않았다. 부티크에서 그를 정의했던 그 우월감의 아우라도 없었다. 그는 인간적이고 취약하며 진실해 보였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루시아나는 놀란 듯 물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저 혼란스러웠다. 호아킨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지만 부티크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몇 주 전에 했어야 할 말, 아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몇 년 전에 했어야 할 말입니다. 루시아나는 말없이 지켜보는 여행 가방을 발밑에 둔 채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 미안합니다. 그 말은 마치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처럼 힘들게 나왔다.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미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미안합니다. 돈과 성이 남을 짓밟을 권리를 준다고 믿었던 것에 대해,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저를 서빙하는 사람들이 실제 인간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루시아나는 그를 바라봤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는 그저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긴 눈으로 마치 이전에 괴물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왜 이제야? 왜 부티크에서는 안 그랬죠? 왜 3년 전 처음 저를 봤을 때는 안 그랬죠? 호아킨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루시아나는 부유한 남자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잔인한 정직함.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도 감히 저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당신은 존엄성은 살 수 없고 진정한 힘은 남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이며 사람의 가치는 은행 계좌나 성 또는 입고 있는 옷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루시아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설명하려 애썼던 것을 누군가가 마침내 이해하는 것을 볼 때와 비슷한 이해의 감정이었다. 그 교훈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호아킨? 사과는 쉽죠. 진정한 변화는 어렵습니다. 호아킨은 청바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루시아나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것은 공식 문서, 장학금 프로그램이었다. 아리스테기 장학 프로그램. 스페인 전역의 저소득층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언어 및 문화 연구 장학금. 전액 등록금, 책값, 숙식비, 매달 생활비, 루시아나가 필요했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호아킨은 그 문서를 가리켰다. 창신동, 신림동처럼 제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고 보려 하지 않았던 모든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겁니다. 그들이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의 성이나 은행 계좌 또는 얼마나 많은 굴욕을 참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루시아나는 문서를 주의 깊게 읽었다. 그것은 진짜였다. 광고도 아니고 텅 빈 홍보용 문서도 아니었다.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50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었다. 이제 그녀가 가졌던 기회를 가질 50명의 젊은이들, 50명의 미래가 바뀌었다. 왜 저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호아킨은 차가운 물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일이 무언가를 바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남은 삶을 살고 싶은 방식까지도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겪었던 일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루시아나는 잠시 동안 침묵하며 그 말들을 헤아렸다.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를 느끼며 그녀는 손에 든 문서를, 호아킨을, 그리고 그녀 주변의 동네를, 그녀가 자란 거리들을, 빨래가 걸린 창문들을, 아래 광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용서하지 않습니다, 호아킨.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아닙니다. 어쩌면 완전히는 영원히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을 투명인간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장학금 프로그램 하나로 수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호아킨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받아들이며 논쟁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들었고 이해했으며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루시아나는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말로 사과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남을 모욕할 권리를 준다고 믿었던 그 돈을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입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제 할머니를 살린 의료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보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호아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마도 세상이 아직 그를 감동시킬 수 있었던 어린 시절 이후로 흘리지 않았을 눈물이었다. 제네바? 그가 마침내 여행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제네바, 당신은 앞으로 오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루시아나는 그 대화에서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알아요.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누구도 그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신감이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그녀는 여행 가방을 들고 항상 마땅히 받아야 할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방금 인간이 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한 남자를 뒤로 한 채 그 11월 오후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길게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하는 가족들, 탑승구로 서둘러 뛰어가는 여행객들, 다양한 언어로 울려 퍼지는 끊임없는 안내 방송 소리. 그것은 루시아나가 사랑하게 된 그런 종류의 조직적인 혼란이었다. 모든 세상이 만나는 그런 장소.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탑승구로 향하는 통로를 걸어갔다. 메르세데스는 몸이 피곤할 텐데도 배웅하러 오겠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회복되었고 미소 지으며 두 번째 기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정말 확실하니, 아가야? 메르세데스는 루시아나의 손을 꽉 잡으며 10번째로 물었다. 제네바는 너무 멀어. 루시아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사랑을 담아서. 할머니,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요. 그리고 할머니도 저를 보러 오실 거예요. 다나카 인더스트리는 가족 방문 정책이 있어요. 할머니 비행기 표도 대줄 거예요. 스위스를 구경하고 산들을 보실 거예요. 병날 때까지 스위스 초콜릿을 먹을 거예요. 메르세데스는 웃었다. 루시아나가 다시는 들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던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 호아킨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니? 루시아나는 웃으며 공항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아주 오래전에 배웠어야 할 것을 배우고 있어요.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존경심, 공감, 인간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메르세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며 그녀는 루시아나를 그런 가치관으로 키웠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루시아나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뒤돌아보았다. 자신을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도시, 자신을 굴욕시키고 인정해준 도시, 그녀 자신처럼 대비되는 도시, 그녀는 결코 잊지 못할 도시였다.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로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루시아나는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여권을 보여주고 할머니와 함께 보안 검색대로 걸어갔다. 마지막 포옹은 길고 꽉 조였으며 말로 하지 않은 약속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했다. 사랑해요, 할머니. 곧 만나요. 사랑해, 내 아가야.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줘. 이미 그렇지만 항상 그랬어. 그리고 그 말을 축복 삼아 루시아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제네바로, 새로운 삶으로, 그 누구의 승인에도 자신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은 세상으로
그녀를 데려갈 비행기를 향해 긴 통로를 걸어갔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이 구름 아래 작아지는 동안 루시아나는 지나온 모든 일을 생각했다. 굴욕, 저항, 깨달음, 때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고통이 변화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부는 결코 고급 부티크에 있지도 않았고 VIP 행사에 있지도 않았으며 강력한 남자들의 말에도 프랑스 점장들의 승인에도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항상 그녀 안에 있었다. 그녀의 지식에, 그녀의 존엄성에, 세상 전체가 무릎 꿇으라고 요구할 때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녀의 능력에, 할머니의 가르침에, 공부하던 밤들에, 의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배웠던 모든 언어에, 본질을 잃지 않고 견뎌낸 모든 굴욕에,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그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아래에서는 서울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갔다. 창신동에서는 아이들이 광장에서 놀고 있었다. 강남 청담동에서는 부티크들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두 세상 사이 어딘가에서 호아킨 아리스텍이라는 한 남자가 마침내 사람들을 진정으로, 생전 처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가치가 그들이 소유한 것, 그들이 사는 곳, 또는 그들이 입는 옷으로 측정된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정의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루시아나는 존엄성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저항하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 그녀에게 항상 속해 있던 세상을 되돌려준 것이었다. 호아킨은 겸손 없는 권력은 텅 빈 소음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질 수 있지만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돈은 편안함, 사치, 심지어 영향력을 살 수 있지만 결코 존엄성, 지혜 또는 타인의 진정한 존경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기 전까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임을 배웠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모든 사람 뒤에는 경험, 재능, 꿈의 완전한 우주가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커피를 서빙하는 웨이터가 시인일 수 있고, 당신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여자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의 우버 운전자가 직장을 잃은 엔지니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 소리 없는 싸움, 필요에 의해 숨겨진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를 경멸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야기를 전할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당신의 삶을 감동시킬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자,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면 존엄성이라는 단어 하나만 써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울렸는지 보고 싶습니다. 루시아나가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대답했을 때, 호아킨이 VIP 행사 함정을 만들었을 때, 그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7개 국어로 말했을 때, 또는 그가 창신동에 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도 잊지 말고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이유를 상기시켜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파일 끝. 나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장군이었다. 이강준의 우편물을 사진 찍는 청소부를 잡고 둘째 날 청소팀을 해고했다. 최 이사가 승인한 새 팀을 고용했다. 나는 식료품 저장실을 정리하고 거의 모든 상한 음식을 버렸으며 이전 매니저가 이강준에게 청구하던 싸구려 와인이 아닌 진짜 와인으로 와인 저장고를 채웠다. 나는 그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떠났고 내가 잠든 훨씬 후에 돌아왔다. 유령과 함께 사는 것 같았다. 금요일까지는 그랬다. 새벽 3시,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나는 잠옷 위에 실크 가운을 걸쳤다. 이것은 옷장에서 찾은 일의 특전 중 하나였다. 그리고 주방으로 내려갔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냉장고가 방에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주방 아일랜드에 이강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슈트 바지와 드레스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셔츠 단추는 풀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바닥에 있었다.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황폐해 보였다. 나는 문턱에서 망설였다. 이강준 회장님. 이강준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의 손은 즉시 허리로 향했지만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는 긴장이 풀렸지만
그의 어깨에 걸린 긴장감은 여전했다. 김민서 씨, 침대로 돌아가. 피가 나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나는 다가갔다. 그의 흰 셔츠 소매에 어두운 얼룩이 번지고 있었다. 긁힌 상처예요. 그냥 긁힌 겁니다. 제가 좀 볼게요. 내가 말했다. 침대로 돌아가라고. 나는 그를 무시했다. 나는 싱크대 쪽으로 가서 깨끗한 수건을 적시고 조리대 아래에 정리해둔 구급상자를 집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위스키 잔을 치웠다. 재킷 벗으세요. 셔츠 올리세요. 이강준이 나를 빤히 보았다. 내 눈에 비친 도전은 집안에서 그에게 유일하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셔츠를 벗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상체는 폭력의 지도였다. 흉터, 칼, 상처, 총상, 화상 등이 그의 그을린 피부를 가로질렀지만 그의 팔 윗부분에는 아직 피가 새어나오는 신선하고 붉어진 상처가 있었다. 누가 이걸 꿰맨 거죠? 나는 엉성한 솜씨를 살피며 물었다. 차 안에서 내가 엉망으로 꿰맸네요. 나는 중얼거렸다. 가만히 계세요. 나는 효율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상처를 닦았다. 이강준은 내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는 찡그리지도 흐느끼지도 않았다. 나는 집중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는군.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내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될 테니까요. 나는 소독약을 바르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치과 보험이 아주 훌륭해요. 이강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가슴에서 낮고 깊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정말 이상한 여자군, 김민서 씨. 그리고 회장님은 지저분한 남자고요. 이강준 회장님. 나는 팔을 감싸고 뒤로 물러섰다. 뭐 좀 드시겠어요? 진짜 음식 말이에요. 액체 저녁 식사 말고. 이강준은 위스키를 보다가 나를 보았다. 아침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어. 20분 후 우리는 주방 아일랜드에 앉아 까르보나라를 먹고 있었다. 간단하고 따뜻하며 짭짤했다. 이강준은 굶주린 사람처럼 먹었다. 어머니가 이걸 해주시곤 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파스타를 휘저으며 말했다. 전통 레시피예요. 내가 말했다. 크림 없이 노른자와 치즈만으로요. 맛있군. 그가 나를 보았다. 고마워. 익숙해지지 마세요. 저는 매니저지 요리사가 아니에요. 왜 도망치지 않았지? 그가 갑자기 물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나 내가 일자리를 제안했을 때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안 그래? 나는 괴물이야, 김민서 씨. 내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죽이지. 나는 포크를 내려다 보았다. 내 동생 지훈이가 16살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3명에게 습격당했어요. 운동화를 원했죠. 저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벽돌로 그중 1명을 때렸죠. 이강준이 눈썹을 치켜떴다.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 회장님은 살아남기 위해 제국을 건설했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그것을 청소하죠.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강준이 손을 뻗어 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턱선에 멈췄다. 주방의 공기가 갑자기 너무 희박하고 뜨겁게 느껴졌다. 우리는 아주 달라. 그가 속삭였다. 나는 파괴하는 사람이고 너는 고치는 사람이야. 잠시 동안 나는 그가 나에게 키스할 줄 알았다. 내 심장은 갈비뼈에 부딪히며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그가 그러기를 원했다. 하느님 맙소사. 나는 그 괴물이 내게 키스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때 벽의 보안 패널에서 삐 소리가 났다. 빨간 불이 깜빡였다. 경계 침범. 남쪽 문. 이강준의 표정은 즉시 굳어지며 화강암처럼 변했다. 연약함은 사라졌다. 그는 다시 보스가 되었다. 그는 조리대에서 총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방으로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문 잠가. 내가 너를 데리러 갈 때까지 나오지 마. 이강준이 으르렁거렸다. 나는 달렸다.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을 치며 계단을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갔다. 동관에 도착해 무거운 참나무 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웅크렸다. 밖에서는 밤이 터져 나왔다. 자동 소총의 총성이 저택의 침묵을 깨뜨렸다. 나는 어둠 속에 서서 떨고 있었지만 침대 밑에 숨지 않았다. 창가로 가서 블라인드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아래 잔디밭에는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이 어둠을 밝혔다. 나는 이강준이 그 섬뜩한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분수대 뒤에 몸을 숨기고 응사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을 보았다. 혼돈 뒤편, 차고 입구 근처에서 한 인물이 움직였다.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는 청룡그룹 보안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침입자들을 쏘는 대신 이강준의 방탄 SUV 하부에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다. 폭탄이었다. 그 남자는 장경호 실장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나를 경멸의 눈으로 보았던 남자. 공격은 시선 분산용이었다. 진짜 공격은 내부에서 오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침대 옆 탁자에서 무거운 배쇄 램프를 움켜쥐고 문을 열어 다시 복도로 달려갔다. 문 뒤에 숨어 있다고 안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강준은 죽은 목숨이었다. 나는 서비스 복도를 알고 있었고 지름길을 알고 있었다. 잔디밭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김민서는 차고로 배신의 심장부로 달려갔다. 차고는 차가운 기름과 비싼 타이어 냄새가 나는 거대한 콘크리트 공간이었다. 내가 서비스 문을 통해 돌진하자 자동 조명이 깜빡였다. 내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고 크쇠 램프는 땀에 젖은 손바닥에 꽉 쥐어져 있었다. 이곳은 조용했다. 외부의 총성은 두꺼운 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강준의 거대한 검은 방탄 SUV 하부에서 두 다리가 삐져나와 있었다. 장경호 실장님, 내가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콘크리트 공간에 울려 퍼졌다. 다리가 움직였다. 장경호 실장이 정비용 카트를 삐걱거리며 차 밑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그의 손에는 기폭기가 들려 있었다. 하부에는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시사 플라스틱 폭약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공포로 휘둥그레졌다가 빠르게 비웃음으로 변했다. 그는 권총집을 찾았지만 그것은 바닥에 어색하게 놓여 있었다. 멍청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장경호 실장이 뱉었다. 내 방에나 있었어야지. 나는 그가 총을 뽑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절박했다. 나는 무거운 대쇠 램프를 온 힘을 다해 던졌다. 우아한 던지기는 아니었지만 효과적이었다. 무거운 바닥 부분이 장경호 실장의 어깨에 부딪혀 뼈를 부러뜨렸다. 장경호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기폭기를 떨어뜨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팔을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의 가면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멀쩡한 손으로 총을 찾았다. 그 대가로 너를 천천히 죽일 거야. 그가 총을 들어 올리며 씩씩거렸다. 나는 타이어 더미 뒤로 몸을 던졌다. 바로 그때 첫 발이 울렸다. 총알은 콘크리트 바닥에 튕겨 내 눈에 콘크리트 가루를 날렸다. 나는 머리를 감싸고 끝을 기다렸다. 장경호 실장의 무거운 부츠가 바닥을 삐걱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삐걱, 삐걱. 나와, 김민서. 내가 널 찾게 하지 마.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이 닿는 곳에 렌치 하나가 있었다. 총에 맞서기에는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을 집었다. 나는 무릎 꿇고 죽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장경호 실장 뒤에 서비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장경호 실장이 몸을 돌려 총을 들었지만 너무 늦었다. 이강준이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비에 젖어 있었고 흰 셔츠는 이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총은 흔들림 없는 정확성으로 겨눠져 있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차 밑에 폭탄, 타이어 뒤에 웅크린 나. 총을 든 장경호 실장. 내려놔, 장경호 실장. 이강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사형 선고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강준 회장님, 장경호 실장이 더듬거렸다. 땀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회장님, 들으세요. 이반코프 일당이 내 여동생을 잡고 있어요. 그들이 안 하면 내 차에 폭탄을 설치했군. 이강준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내 저택에 특공대를 들여보냈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군. 그가 나를 향해 손짓했다. 그녀는 그냥 도우미일 뿐입니다. 장경호 실장이 이제 절박하게 소리쳤다. 저는 회장님과 10년을 함께했어요. 그녀는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녀는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어. 이강준이 죽은 눈으로 말했다. 네가 위험이지. 쾅! 한 발의 총성. 장경호 실장이 이마 중앙에 구멍이 난 채 바닥에 쓰러졌다. 이어진 침묵은 짙었다. 이강준은 시체를 보지 않고 SUV로 다가가 밑을 들여다보며 C사의 전선을 힘껏 잡아당겨 기폭장치를 비활성화했다. 그때서야 그는 타이어 더미 쪽으로 돌아섰다. 김민서.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서는 떨리는 렌치가 달랑거렸다. 다리가 풀려 벽에 미끄러져 앉았다. 이강준은 순식간에 내게 다가왔다. 그는 총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어 내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흙과 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고 나를 고정시켰다. 다쳤어? 그가 미친 듯이 나를 훑어보며 요구했다. 그가 너를 만졌어? 제가 램프로 그를 때렸어요. 나는 히스테리적인 웃음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며 속삭였다. 제 램프를 부러뜨렸어요. 이강준이 나를 빤히 보더니 내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압도적인 포옹이었다. 그는 내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고 내 샴푸 향을 들이마시며 화약과 배신 냄새를 씻어내려 했다. 저를 살렸어. 그가 다시 내 머리카락에 중얼거렸다. 탈출하려고 할 때 당신을 날려버리려 했어요. 나는 그의 젖은 셔츠에 대고 더듬거렸다. 알아. 이강준이 뒤로 물러서서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사이에 날 것 그대로의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남겼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김민서. 너를 빼내야 해. 너를 멀리 보내야 해. 안 돼요. 나는 그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맹렬한 명료함으로 대체되었다. 저를 멀리 보내면 그들은 저를 찾을 거예요. 그들은 제 얼굴을 알아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회장님 곁이에요. 이강준이 나를 보았다. 정말로 나를 보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내가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내가 필요했다.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지탱하기 위해서도. 그럼 남는 거야. 그가 맹세했다. 그리고 누구도 너를 다시 만지지 못하게 도시를 불태워버릴 거야. 다음 날 아침, 이강준 저택은 활기가 넘쳤다. 청소부들은 진입로에 피를 닦아냈고 인부들은 문을 수리했다. 메인 다이닝룸에서 이강준이 긴 테이블에 상석에 앉아 있었다. 최 이사가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다른 3명의 청룡 그룹 간부들이 침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나는 사이드보드 옆에서 에스프레소를 서빙하고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됐다. 이것은 가족 문제였다. 하지만 간부 중 한 명이 나를 해고하려 하자 이강준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다. 그녀는 남는다. 장경호 실장보다 더 대담해. 그리고 장경호 실장은 가족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았다. 나는 들었다. 이반코프 일당은 이번 공격이 불량 작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최 이사가 태블릿을 읽으며 말했다. 그들은 개입을 부인합니다. 휴전, 회의를 원합니다. 함정이야. 시내 노동조합을 이끄는 김 팀장이 흉터가 있는 얼굴로 말했다. 그들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어 하는군. 물론 함정이지. 이강준이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약해 보여. 약해 보이면 사마페와 카르텔이 우리 영역을 잠식하기 시작할 거야. 가야 해. 회의는 어디서 열리나요? 내가 물었다. 홀은 침묵에 잠겼다. 남자들은 웨이트리스를 보았다. 이강준의 고갯짓에 최 이사가 대답했다. 오늘 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자선 갈라 행사입니다. 중립지역이고 보안이 삼엄합니다. 안에는 무기가 허용되지 않고 사방에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완벽한 거죠.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들은 당신에게 총을 쏘거나 독살하거나 개인실에 고립시켜 칼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경찰의 급습을 피하기 위해 사고나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해야 할 거예요. 이강준이 흥미로운 듯 나를 보았다. 계속해. 이반코프 일당은 오만해요. 내가 계속했다. 내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다. 레스토랑에서 봤어요. 그들은 직원을 보지 않아요. 그들에게 웨이터는 유령과 같죠. 처음 그날 밤 회장님께서 저를 보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이강준이 기억을 떠올리며 살짝 움찔했다. 나는 교훈을 얻었어. 그들은 아니지. 내가 말했다. 만약 회장님께서 평소 경호팀과 함께 가시면 그들은 당신의 부하들을 주시하고 당신을 분리시킬 거예요. 하지만 내부에 눈이 있다면, 그들이 의심하지 않는 사람, 샴페인을 서빙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돼. 이강준이 즉시 말했다. 절대 안 돼. 갈라 행사에서 일하지 않을 거야. 1시간 안에 케이터링 회사에 고용될 수 있어요. 내가 주장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에이전시를 알아요. 유니폼도 아직 있고요. 저는 홀에 있을 수 있어요, 이강준 회장님.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러시아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라가타네라의 나이든 식기, 세척기들에게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할 만큼 배웠어요. 너무 위험해. 이강준이 으르렁거렸다. 여기 앉아서 다음 폭탄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가요? 나는 반박했다. 나는 테이블 끝까지 걸어가 손을 나무에 짚고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회장님은 우위가 필요해요. 제가 바로 그 우위예요. 홀은 숨을 죽였다. 아무도 보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강준은 나를 빤히 보았다. 그는 내 눈 속에 불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총알의 길에서 밀쳐냈던 바로 그 여인을 보았다. 나는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 이사, 이강준이 나와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가장 작은 마이크와 이어피스를 준비해줘. 회장님? 최 이사가 놀라서 물었다. 그녀가 오라. 이강준이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보지 않을 거야.
나를 보느라 너무 바쁠 테니까. 그가 내게 다가와 몇 센티미터 앞에서 멈춰섰다. 그가 손을 뻗어 내 블라우스 칼라를 고쳐주었고 그의 손가락 마디가 내 목을 스쳤다. 무언가를 느끼면 어떤 것이든 떠나, 도망쳐. 나를 구하려고 하지 마, 알겠어? 그건 약속 못해요. 내가 속삭였다. 이강준의 시선이 내 입술로 향했다. 잠시 동안 갱스터들로 가득 찬 홀은 사라졌다. 오늘 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끝내자. 국립중앙박물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색의 방 또는 그들이 재현해 놓은 로마 빌라의 한 부분이 부드러운 보라색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고 흰 테이블보가 덮인 테이블과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백만장자들로 가득했다.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검은 조끼와 흰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채 나는 샴페인 잔이 가득한 쟁반을 들고 군중 사이를 움직였다. 나는 다른 효율적이고 조용하고 순종적인 웨이트리스처럼 보였지만 내 왼쪽 귀에는 이강준의 보안팀과 이강준 본인에게 직접 연결되는 초소형 이어피스가 있었다. 나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인상적이었다. 몸에 착 붙는 턱시도를 입고 최 이사와 김 팀장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군중 사이를 움직이며 악수하고 그 포식자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위치 잡았습니다. 나는 목에 고정된 작은 마이크에 속삭였다. 북쪽, 바 근처입니다. 알았다. 이강준의 목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고 차분하게 들려왔다. 이반코프 일당은 4번 테이블에 있어. 로마 제현물 근처. 나는 4번 테이블로 향했다. 이반코프파의 수장, 드미트리 이반코프는 흰 수염을 가진 거대한 남자였고 그의 웃음소리는 바위 분쇄기 같았다. 그는 아들들, 레스토랑에서 총을 쏘았던 바로 그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등골에 한기가 흘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에 다가갔다. 샴페인, 회장님? 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긴장한 웨이트리스처럼 보이도록 말했다. 병 놓고 가. 드미트리가 나를 보지도 않고 으르렁거렸다. 그는 아들 알렉세이와 빠르게 러시아어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병을 내려놓고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몇 초를 벌었다. 엘리베이터, 10분 동안 카메라 없음, 옥상과 던지다라는 단어를 알아들었다. 나는 빠르게 움직여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조용한 구석을 찾아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강준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서 회장님을 공격할 계획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조작해서 옥상으로 유인하려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았다. 이강준이 대답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김민서. 나는 이강준이 이반코프 테이블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드미트리가 팔을 벌려 위선적인 친근감을 가장하며 일어섰다. 그들은 포옹했다. 역겨운 장면이었다. 이강준, 내 친구. 드미트리가 영어로 울렸다. 우리끼리 얘기해야겠네. 여기 너무 시끄러워. 와, 테라스 라운지를 예약했어. 전망이 아주 끝내줘. 옥상 테라스 라운지. 이강준이 미소 지었다. 먼저 가시죠, 드미트리.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내 피가 얼어붙었다. 이강준은 알면서도 함정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계획이 있었겠지, 안 그런가? 그는 항상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나는 숨이 붙을 만한 것을 보았다. 케이터링 직원 중 한 명, 에이전시에서 보지 못했던 키 큰 남자가 주머니에서 제머장치를 꺼내 계단 옆 보안 패널에 설치했다. 내 이어피스에서 정전기가 흘렀다. 이강준, 최 이사,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백색 소음뿐이었다. 제머가 신호를 차단했다. 엘리베이터의 비상정지장치도 차단했다. 그들은 옥상에서 대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추락시키거나 가스를 살포하거나 밀봉하여 그를 학살하려 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안 요원들은 홀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조작된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나는 제머를 보았다. 그리고 벽에 화재 경보기를 보았다. 소란을 피울 때였다. 나는 화재 경보기를 당기지 않았다. 화재 경보기는 둔기 같은 것이었다. 1,000명의 부유한 기부자들의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을 촉발시켜 출구를 막고 이반코프 일당이 혼란 속에서 탈출할 가능성을 허용할 것이다. 아니, 이 상황은 메스나 내 옆에 있는 청소 스테이션의 얼음물 주전자를 보니 망치가 필요했다. 벽의 제머장치는 조롱하듯 끊임없이 붉게 깜빡였다. 내 이어피스는 먹통이었다. 절대적인 침묵. 박물관의 어딘가. 이강준은 자신을 학살하려는 3명의 남자와 함께 강철 상자에 갇혀 있었다. 나는 심장이 갇힌 새처럼 갈비뼈에 부딪히며 홀을 살폈다. 내 눈은
주방 입구 근처의 가짜 이집트 테피스트리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서비스 패널에 멈췄다. 그것은 동관의 주 스위치였다. 샹들리에 조절기가 고장났을 때 한 번 정비공이 만지작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나는 지나가는 쟁반에서 무거운 식칼을 움켜쥐고 웨이터 보조의 헐떡거림을 무시한 채 패널로 달려갔다. 테피스트리를 치우자 회색 금속 상자가 드러났다. 잠겨 있었다. 제발. 나는 씩씩거리며 칼끝을 자물쇠 구멍에 박아 넣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필사적인 힘으로 돌렸다. 금속이 삐걱거렸고 칼끝이 구부러졌지만 싸구려 자물쇠는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풀렸다. 나는 문을 쾅 열었다. 안에는 당황스러운 스위치와 퓨즈의 미로가 있었다. 라벨을 읽을 시간은 없었다. 엘리베이터의 특정 회로를 찾을 시간도 없었다. 나는 얼음물 주전자를 움켜쥐었다. 에디슨 씨, 죄송합니다.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내용물 전부, 얼음까지 그대로 퓨즈 박스에 들이부었다. 크랙, 지지직. 소리는 총성 같았다. 벽에서 거대한 푸른색, 흰색 전기 아크가 폭발하여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눈을 가렸다. 오존과 탄 플라스틱 냄새가 즉시 공기를 가득 채웠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홀의 부드러운 보라색 주변 조명은 즉시 죽어 거대한 홀을 어둠 속으로 가라앉혔다. 잔잔한 현악 사중주는 갑자기 멈췄다. 군중에게서 집단적인 헐떡거림이 터져나왔고 이어서 혼란스러운 엘리트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소음 위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엘리베이터 브레이크의 역겨운 기계적인 신음소리, 격렬하게 작동하는 소리를 기도하고 있었다. 비상등이 1초 후 깜빡이며 박물관을 피처럼 붉은 경고등으로 채웠다. 나는 내가 초래한 혼돈을 볼 시간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검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달렸다. 서비스 계단으로 돌진하며 2칸씩 뛰어 올라갔다. 폐는 불타는 듯 했고 다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내 마음은 하나의 지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2층에 도착해야 해. 만약 전원이 끊겼을 때 엘리베이터가 층 사이에 멈췄다면 위층 착륙장에서 수동 잠금 해제가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2층 착륙장에 도착했다. 텅 비어 있었다. 보안 요원은 정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아래로 달려갔을 것이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에 몸을 던졌다. 위쪽에 삼각형 모양의 비상 잠금 장치 구멍을 찾았다. 열쇠는 없었다. 생각해, 김민서, 생각해. 나는 자신에게 소리쳤다. 나는 구부러진 칼을 문 틈새에 박아넣고 온몸에 무게를 실어 문을 밀었다. 아무것도 안 됐다. 유압 밀봉이 너무 강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들었다. 엘리베이터 통로 안에서 신음소리, 둔탁한 충격음, 싸우는 소리, 공포가 나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힘을 주었다. 나는 벽에 있는 유리상자 안에 잠겨있는 비상해제 레버 소방관의 열쇠를 보았다. 팔꿈치로 유리를 깨고 팔을 타고 올라오는 날카로운 고통을 무시한 채 빨간 레버를 아래로 당겼다. 유압 압력이 쿰하는 소리와 함께 해제되었다. 나는 문틈의 고무 틈새에 손가락을 박아넣고 당겼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 객실은 수평이 아니었고 착륙장 아래로 약 1.2m 정도 끼어 있었다. 내부의 장면은 비상등의 붉은 빛에 젖은 악몽 같았다. 이강준은 궁지에 몰려 있었다. 드미트리 이반코프는 곰처럼 거대한 남자였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시킨 세라믹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이강준은 그의 팔뚝으로 공격을 막았고 그의 턱시도 재킷은 찢겨 있었고 흰 셔츠 위로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드미트리의 두 아들은 이강준의 다리를 잡으려고 발로 차고 때리고 있었다. 필패의 싸움이었다. 이강준은 치명적인 파이터였지만 1.5m x 1.5m 상자 안에서 3명의 남자와 맞서는 것은 치명적인 계산이었다. 이강준 회장님, 나는 통로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싸움의 밀실공포증적인 집중을 깨뜨렸다. 드미트리가 한순간 시선을 돌렸다. 이강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 시선 분산을 이용하여 드미트리의 사타구니를 역겨운 힘으로 무릎으로 찍었다. 나이든 남자가 구부러지는 동안 이강준은 알렉세이 이반코프의 뒤통수를 잡아 엘리베이터의 거울 벽에 부딪혔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올라와요. 나는 열린 통로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이강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 얼룩진 가면이었다. 그는 난간에서 뛰어내려 2층 착륙장의 가장자리를 잡았다. 아들 중 한 명이 먹잇감이 도망치는 것을 깨닫고 이강준의 다리에 달려들었다. 그는 이강준의 발목을 잡고 손톱을 박아 넣어
그를 다시 구덩이로 끌어내리려 했다. 이강준이 카펫이 깔린 바닥에서 미끄러져 소나기를 놓쳤다. 나는 바닥으로 뛰어들었다. 양손으로 이강준의 손목을 잡고 손가락을 깍지 끼었다. 나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박고 이를 악물었다. 나는 100kg짜리 남자를 들어 올릴 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K 될 수 있었다. 발로 차요. 내가 비명을 질렀다. 이강준이 몸을 뒤틀며 으르렁거리고 자유로운 발 뒤꿈치를 그를 잡고 있는 남자의 얼굴에 박아 넣었다. 소나기가 풀렸다. 마지막 필사적인 힘으로 이강준은 가장자리를 넘어 내 옆 착륙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는 헐떡거렸고 가슴은 격렬하게 움직였으며 주먹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 아래에서 드미트리가 회복하며 러시아어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아들 중 한 명을 열린 문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이강준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가 내가 당겼던 수동 해제 레버를 보고 그것을 위로 쾅 올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꽝 하고 닫혔다. 손가락이 막 문턱에 닿았던 아들은 무거운 강철 문이 쾅 하고 닫혀 무덤을 봉인하자 비명을 지르며 손을 거두었다. 잠가. 이강준이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그 밤에 내 부적이었던 시카를 잡고 바깥 문 잠금 장치에 격렬하게 찔러 넣어 손잡이를 부러뜨렸다. 영원히 버티지는 못하겠지만 보안팀이 도착할 때까지는 버틸 것이다. 복도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무겁고 짙은 침묵. 유일한 소리는 우리의 동기화된 가쁜 숨소리였다. 이강준이 벽에 기대어 바닥으로 미끄러져 앉았다. 그는 눈썹 위에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 뺨에 얼룩을 만들었다. 그가 나를 보았다. 나는 엉망진창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던 묶음에서 풀려 야생적인 머리카락이 얼굴을 둘러쌌다. 내 웨이트리스 유니폼은 엘리베이터 문 기름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나는 떨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차가운 충격에 휩싸였다. 퓨즈박스에 물을 부었군. 이강준이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피 묻은 입꼬리에 작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어느 스위치가 엘리베이터 건지 몰랐어요. 나는 떨리는 손을 보며 속삭였다. 즉흥적으로 했어요. 이강준이 웃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듯한 어둡고 풍부한 소리였다. 그가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가 나를 끌어당겨 깨진 유리 조각과 깜빡이는 붉은 비상등 사이 그의 옆 바닥에 앉혔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정말 무서운 여자군. 그가 내 손가락 마디를 입술로 가져가며 중얼거렸다. 손님들에게 서빙하고 있었을 뿐인 거 알죠? 나는 히스테리적인 웃음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며 말했다. 또 내 목숨을 구해줬군. 이강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의 눈빛의 강렬함이 나를 그 자리에 묶어놓았다. 도망치라고 했지. 위험을 느끼면 나를 버리라고 했어. 저는 명령을 잘 듣지 못하는 편이에요.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대답했다. 이제는 아셔야죠. 저는 보스를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구한 거죠. 그 구분은 우리 사이의 공기 중에 맴돌며 함축적인 의미로 가득했다. 이강준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전화기를 꺼냈다. 번호를 눌렀다. 최 이사.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즉시 차가운 명령조로 바뀌었다. 2층 동쪽. 엘리베이터는 비활성화되었고 이반코프 일당이 안에 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설치한 제머 덕분에 살인 의도를 기록한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그들을 체포하게 해. 죽이지 말고 체포하게 해. 웨이트리스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나를 보았다. 집에 갈 준비 됐어? 제 근무는 끝났어요. 나는 힘없이 농담했다. 이제 정말 은퇴했군. 우리는 서비스 출구를 통해 시원하고 습한 서울의 밤으로 나섰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젖은 포장도로에 반사되며 도시를 혼란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물들였다. 검은 SUV가 길가에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최 이사가 4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뛰어내려 망가진 슈트를 입고 피 묻은 얼굴의 이강준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깊은 존경의 표시였다. 이강준은 뒷문을 열었지만 즉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돌아섰다. 일은 끝났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반코프 일당은 끝났고 위협은 사라졌어. 넌 자유야, 김민서. 내가 준 돈을 가져가도 돼. 다시 공부해도 돼. 저택을 떠나도 돼. 평범한 삶을 살아도 돼. 나는 열린 차 문을 보았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보았다. 내가 살았던 세상, 밀린 청구서, 두려움, 그리고 무의미함으로 가득했던 세상. 그리고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어떤 이들에게는 괴물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자이며 세상에 도전하여 승리했지만 그가 볼 수 없는 그림자를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남자. 나는 평범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 삶을 원했다. 나는 이곳에 속하고 싶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인가? 이강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나는 인정했다.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우스 매니저는 그만둘 거예요. 집안일도 그만둘 거예요. 유니폼도 그만둘 거예요. 이강준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미소는 그의 눈까지 완전히 닿았다. 그것은 포식자의 미소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과 동등한 상대를 찾은 남자의 미소였다. 그럼 뭘 원하나? 동업자. 탁자에 앉고 싶어요. 김민서가 말했다. 서빙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던 남자. 이강준이 옆으로 비켜서서 차 안으로 손짓했다. 먼저 가시죠. 그가 말했다. 김민서가 가죽 시트에 몸을 미끄러뜨렸다. 이강준이 그녀 옆에 올라타 무거운 문이 쾅 하고 닫히자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9번 테이블은 더 이상 공동묘지가 아니라 왕좌였고 그는 방금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오늘 누가 알겠는가? 동화는 아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가끔은 그것이 내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곳으로 향하는 잔인한 떠밀림. 또 다른 때는 내가 잃은 것들의 무게, 순수함, 평범함이 느껴진다. 이강준과의 삶은 벼랑 끝에서의 끊임없는 춤이다. 그리고 그가 누가 나를 건드리면 도시를 불태워버리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올바른 결정이었다. 복잡하다. 항상 그렇다. 하지만 내 삶이고 그것이 중요하다. 아니, 영원히 행복한 결말은 없다.